미분양이 업계 추산으로는 10만 채가 이미 넘어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정부가 이제 돈이 많이 있어야 이제 매입을 해주겠죠. 자금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손실을 일정 부분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금융권 자체도 이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좀 이름 있는 건설사들, 중견 이상의 건설사들이 9곳 정도가 이제 부도에 가까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신동아건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안강건설, 대저건설, 벽산, 삼부, 온갖 업체들이 그동안 좀 오랜 시간 버텨오던 회사들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부채를 많이 지더라도 물건을 팔아서, 즉 아파트를 분양하든 부동산을 분양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대금이 들어옴으로써 유동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고금리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형태고, 리스크가 있는 곳에는 좀 자금을 잘 안 빌려주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선다거나 책임준공, 즉 어떤 일정 시점까지 물건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 채무에 대한 변제 등 이런 부담감을 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 가다가 멈추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근데 사업이 멈춘다 하더라도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공사비에 대한 대금 지급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이제 분양이 잘 이루어지면 이런 자금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분양이 됐더라도 아예 분양을 포기하는 형태, 즉 미입주의 상황들,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들, 그리고 아예 팔리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크게 가져가던 기업들이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2년도에 이제 롯데건설에서 위기설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그때 롯데건설이 위기설이 나왔던 이유가 둔촌주공,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에 이제 PF가 좌절되면서 6천억 상당의 PF에 대해서 건설사들 4곳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에 있어서 압박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제 모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사업장이고 대장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조차 돈을 빌려주지 못하는 상황, PF가 상환되지 못하는,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그런 위기까지 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보증을 서주고 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수의 사업장마저 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압박을 느끼는 상황인데, 지금 엄청 많은 사업장들이 있잖아요. 또 건설사들은 서울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문제가 지금 수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자구책이 필요하고, 그런 방면으로는 기존의 사업장들 중에서 나중에 수익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이걸 손실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장들은 정리하는 형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예전에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고 이런 일정 부분을 대신 이제 해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대전의 오피스텔 사업장을 포기를 했었잖아요. 11월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비가 2,800억 정도 되는데 300억 정도를 손해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공권을 포기하는 형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 부분을 좀 정리하는 형태 이렇게 갔고, 또 DL건설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사옥을 매각했잖아요. 자기 본사 사옥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확보해 놓는 형태,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고 이 상황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 좋은 상황, 이 침체 국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적자도 뭐 2,20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를 발표가 됐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게 바라볼 수 있고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금호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들 이것이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고 또 어떤 상황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갖고 있는 사업장의 70% 넘게가 다 지방에 몰려 있는 상태인데 과연 지금 이제 기존에 분양한 것들도 안 팔리고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장에서 어떤 차별화를 둬서 이 물건들을 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리스크와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일단은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인부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 하도급 업체한테 어떤 공사 대금, 용역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하고 이들이 이제 공사를 수주했으니까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받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어떤 형태로 정산하는 형태, 지정불이라든가 뭐 이런 나중에 받는 형태다 보니까 이미 선투입이 된 거예요, 공사비가. 선투입이 되려면은 이제 자기들이 자금을 갖고 있어서 그 자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분양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미분양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PF라는 대출을 활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대출을 해준 기관들, 금융기관들은 이 대출을 채권을 회수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잖아요.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 빌려준 걸 돌려받는 것. 이 원금을 돌려주는 기본적인 주체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 측. 근데 이 시행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용이 건설사나 이런 데보다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행사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조달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는 다 했는데 이미 비용은 들어갔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면 대금이 안 들어오고 대금이 안 들어오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시행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신용을 공여한 이제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6만 채 정도 되는데 현재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 잡힌 게 7만 채가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지어지고 건물이 다 된 상태, 악성, 중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2만 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이제 안 팔린 물건이 한 5만 채 정도 있는데 결국은 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준공을 내야지 어떤 책임 준공을 보통 건설사가 하고 있으니까 물건을 어느 시점까지는 만들어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러면 계속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안 팔리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다시 이제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악성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굉장히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고 부도 나고 사라질 수 있죠. 근데 건설사 같은 경우는 그 시행사가 지은 빚을 대신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 시공사나 건설사가 조금 더 신용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갚으라고 할 건데 이들이 지금 못 갚겠다고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금융기관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공매를 통해서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가격으로 이걸 다 팔 수 있을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지금 공매로 그런 물건들이 나와도 사실 몇 차례씩 유찰되고 있는 상태인데 가격이 조정이 돼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손실을 일정 부분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금융기관들이 이제 손실을 확정을 하면 결국에는 계속 금융기관이 자신들의 어떤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뭐 이런 금융기관의 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런 대손충당금을 쌓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영업을 공격적으로 더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금융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결국 누군가는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1차적인 책임자가 책임을 못 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적인 책임자도 사실은 책임을 져보려고 했으나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부분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과열기를 거쳤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물건들이 분양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낮추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짓고 분양하는 절차로 가는데, 이 땅값 자체가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일반적인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정도로 처음에 최초의 사업자가 사업을 했다면 이게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잘 팔렸는데, 그럼 그 옆에 또 추가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개발 사업을 벌이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기존보다는 높은 땅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시세와 분양가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어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러면 기존 땅 주인 같은 경우는 나한테 돈 더 줘도 이 사업 너 할 수 있지 않니? 이러면 땅을 먼저 확보하는 게 부동산이 화랑이니까 땅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면 더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확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원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분양가 자체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분양가가 계속해서 시세가 높게 유지가 돼서 이 분양가는 굉장히 시세보다 싸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너도 나도 분양받을 수 있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화랑기에는 이게 그나마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화랑이 오래가지 못했고, 또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에 어떤 규모가 있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건축이라든가 기존의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것, 이런 상품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가거나 뭐 주상복합이라든가 뭐 주거 대용 상품들 뭐 이런 PF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분양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파트보다 싸게 팔거나 같은 아파트라도 규모 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팔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지금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지금. 그럼 이걸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손실을 확정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낮추게 된 이유가 부동산의 경기가 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를 아무리 할인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간 금액에는 금융비용이라든가 이 온갖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금액. 그런 금액에서 낮춘다 하더라도 아직은 괴리감이 크다 보니까 계속 안 팔리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구축도 안 팔리고 신축도 안 팔리고 기존에 이제 마이너스 P를 하더라도 안 팔리잖아요. 가격을 낮추는 게 어느 정도로 낮추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생각하는 최초 단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낮추는 폭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팔리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더 할인폭이 커지는 데가 먼저 이제 정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아직은 그런 기대감보다는 정부가 이제 부양해 줄 것이다, 또는 안 되면 지금 이 가격에 팔아서 어떤 손실을 보느니 뭐 장기 임대로 전환을 해가지고 세금 혜택 받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증금이나 이런 걸로 일정 부분 하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줄여놓은 후에 좀 버티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으면서 조금 이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입을 해주려면 정부가 이제 돈이 많이 있어야 이제 매입을 해주겠죠. 자금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LH에서 매입을 할 때 그럼 어떤 조건으로 매입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다 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제 3천 가구 정도 미분양 주택 매입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미분양이 7만 채가 넘어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업계 추산으로는 10만 채가 이미 넘어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미분양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3천 호 매입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부채를 일반적인 사업체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부채 비율을 통해서 운영해왔던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월 위기설이 있었죠. 그때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부가 허그 보증을 확대하고 대출을 많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빚내서 집사라면서 결국에는 최종 소비자가 들어와줘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가계의 어떤 대출을 늘려가면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부양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 이연시키다 보니까 매년 위기의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PF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 도래하면서
사실 2022년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에 그 물건을 다 팔아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최초에 투입됐던 비용에 대한 손실을 인정하고 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격이 조정이 된 후에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아니면 이제 PF 사업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리의 절차를 거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땅만 매입해 놓고 있는 상태, 이런 사업장들 중에서 땅을 너무 비싸게 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정 부분 뭐 공매를 한다든가 뭐 넘기는 형태로 해서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갈 수 있게 이렇게 정리된 사업장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럼 연장해보자, 시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연장하고 그 연장할 때는 그럼 이자는 감당해야 되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더 빌려가지고 그 시간을 이제 계속 늘려왔던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된 문제를 계속 안고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한 거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브릿지의 문제였고, 이제 본 PF로 이미 들어간 사업장들, 즉 건설사가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들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고 어떻게 보면 견딜 수 없는 사업장들이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대저건설 같은 경우 800억짜리 하나 못 막아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60%밖에 안 됐어요. 일반적인 건설업체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부채 비율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는데, 여기가 문제가 됐던 게 안산에 이제 물류센터를 공사하는 사업을 수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시행사가 물류센터를 다 짓고 여기에 임차인을 어떻게 채워가지고 이 물류센터를 잘 운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는 이렇게 다 임차인을 다 채워놓고 나면 시장에 일정 금액에 매각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이런 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출을 해줄 때 준공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시행사가 못 갚으면 건설사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근데 시행사가 못 갚은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임대도 안 차고 막 이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시공사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이 몇백억을 갑자기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자잘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못 막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것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 건설사에만 문제이냐?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어떤 이 사회 관행상 기본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전부 다 참여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금력이 있고, 뭐 아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사 사옥을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도 잠원동에 80년부터 유지해왔던 본사 사옥을 지금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팔아서라도 일단 1조 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놓겠다. 대응해 놓은 회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대응이 안 된 회사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옥석 가리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